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생애 첫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30대 여성이에요. 흔히들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오랜 세월을 두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한 사이란 뜻으로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을 보면 그 말이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엄마는 사위를 마치 친아들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제 남편도 저희 엄마를 친엄마보다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걸 보면 모든 관계는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에서 사위가 아닌 아들 대접을 받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 사정을 말씀드리려면 그에 앞서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춘천 토박이로 살던 저희 가족은 아빠가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시면서 서울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죠. 서울은 명절에 큰 아버지 댁에 가거나 친척 결혼식이 있을 때 몇 번 가본 게 달아서 제게는 생소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 낯선 학교로 전학을 하다 보니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더라고요. 같은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왕따까지는 아니었지만 입학 후 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 지난 시점에 전학을 간 거라서 이미 아이들은 무리가 지어진 상태였고 뒤늦게 그 안에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매일 밥도 혼자 먹고 등하교 때도 혼자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때 처음 제게 말을 걸어준 친구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우리 반 반장으로 공부도 체육도 잘하는 만능 모범생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춘천에 살 때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여중 여고에 다녔던 저는 남녀공학, 그것도 남녀 합반에 다니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동성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고 덕분에 늘 혼자 다니던 등하굣길도 외롭지 않게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는 5분 남짓 거리에 살고 있어서 방과 후에도 동네에서 자주 부딪히곤 했어요. 자주 보게 되니 친해지는 속도도 더 빨랐던 것 같네요. 당시 저희 엄마는 춘천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온 상태라 전업주부로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늘 엄마가 집에 계셨어요. 그날도 저는 남편과 하교를 했고 저희 집 앞까지 함께 걸어왔는데 마침 쓰레기를 버리려 대문 밖으로 나오시던 엄마랑 마주친 거예요. 안 그래도 부모님께 남편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던 터라 엄마는 마치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떡볶이를 만들어놨으니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하셨죠. 늘 저희 집 앞만 오고 갔지 한 번도 집 안까지 들어와 본 적 없던 남편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흔쾌히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어요. 뭘 해줘도 반응도 시원찮고 무뚝뚝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떡볶이를 먹으며 엄마한테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거기다 저희 엄마의 취미이기도 한 섀도우 박스 액자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 덕에 엄마랑 금세 친해지게 됐죠. 딸보다 살가운 딸의 친구 앞에서 엄마는 무장해제가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학교를 파하고 나면 을에 저희 집에 들러 간식도 먹고 숙제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일과가 됐어요. 형광등을 갈아야 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면 남편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의 호칭도 아들이라고 부르며 저보다 더 친자식처럼 대하셨어요. 남편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주말엔 저희 아빠랑 목욕탕도 같이 다닐 정도로 말이죠. 제 유일한 친구고 저희 부모님 모두 남편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색한 건 없었지만 가끔씩 남편의 행동에 의구심이 생기곤 했어요. 야, 넌 왜 니네 집 두고 우리 집에서 죽치고 있냐? 툭하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너희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셔?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쁘시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괜찮아. 비록 말은 별일 아니란 듯 심드렁하게 툭 던졌지만 사실 남편은 가족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의 아빠. 그러니까 이후 제 시아버지가 되신 아버님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한테 소홀했고, 어머님은 큰아들한테만 관심을 쏟았지 제 남편은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님은 아들인 제 남편을 미워하셨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했었다나 봐. 그래서 이를 갈고 살았는데 하필 내가 우리 할머니랑 많이 닮았지 뭐야. 그 덕에 할머니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엄마 사랑은 못 받았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닮은 아들이 예쁘게 보일 리 없잖아. 반면에 형은 외탁을 해서 엄마가 엄청 예뻐하시지. 어릴 땐 그게 서러웠는데 하도 당해서 그런가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 저는 외동딸이라 그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미움받는 애도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저로선 상상이 안 됐지만요.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한 배에서 난 형은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 시절 남편은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을 저희 엄마를 통해 대신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아들이 없어서 부모님이 남편을 아들처럼 여기셨거든요. 고등학생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부를 잘해서 2호선을 타고 명문대에 다녔고 저는 서울 끝자락에 붙어있는 여대에 다니게 됐거든요. 하지만 학교는 달라졌어도 노는 건 늘 함께였어요. 제가 거의 남편네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오죽하면 남편 후배들이 저를 자기네 학교 선배인 줄 알았을 정도였죠. 제가 남편 학교에 내 집 드나들듯 다녔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저희 집에서 가깝다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남녀공학이란 점이었어요.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았던 때라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그 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실을 맺었어요. 남편네 학교에 다니던 복학생 오빠랑 사귀게 되었거든요. 왜 연애를 하다 보면 주변 친구들한테 소홀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땐 저도 그랬어요. 1년 365일을 늘 같이 붙어 다니던 남편을 떼어놓고 남자친구랑 둘이서만 돌아다니게 됐으니까요. 남자를 처음 사귀어 보는 거라 어떻게 연애를 해야 하는지 몰랐던 저는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한테 끌려다니기 바빴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떨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날로 높아졌어요. 거기다 남자친구가 나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곤 평소 거만하던 말투와 달리 살살 기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뭐예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적반하장격으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며 당당하던 놈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가 사과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제 남편 때문이었죠. 저의 한심한 연애사를 곁에서 쭉 지켜봤던 남편은 제가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걸 보자 그 길로 제 남자친구한테 찾아가 반쯤 죽여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제 오빠라고 했다는 거 있죠. 한 번만 더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이없으면서도 정말 이런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말대로 그때까지 저희는 의남매 같은 사이였어요. 남편이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했을 땐 저랑 저희 부모님이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자주 갔는지 같은 내무반 사람들은 저희가 진짜 남편과 가족관계인 줄 알았을 정도였죠. 그 얘기는 그만큼 남편 가족들이 면회를 안 왔다는 반증이기도 했어요. 100일 휴가를 나왔을 때도 남편은 자기네 집이 아닌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왔고 군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를 할 때도 저와 저희 부모님이
부대 앞까지 마중을 갔을 정도예요. 이쯤 되면 진짜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편이 군복무 때문에 휴학을 하느라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취업 전선에도 먼저 뛰어들게 됐어요. 하지만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넣고도 다 떨어진 저는 폐전병처럼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죠. 그러다 마지막 한 곳에서 합격했다는 연락이 와서 취업에 성공했어요. 규모는 작고 연봉도 적어서 처음엔 고민을 좀 했는데 막상 출근해보니 사람들도 괜찮고 회사 재정도 탄탄한 편이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무리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는 해도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배울 게 많았어요. 복사하는 법부터 품위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하루하루가 배울 것 투성이었죠. 제가 회사 일을 배우느라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무렵 남편은 연애활동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보다 1살 어린 후배였는데 음대에서 비올라를 전공하는 친구였죠. 예원학교 예고를 거쳐 음대에 들어온 예술계 엘리트생이었어요. 집도 꽤 잘 살아서 대학생 신분에 자차를 끌고 다닐 정도였죠. 아, 여자친구 사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몰랐어.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저녁 한 끼 먹고 나면 한 달 용돈이 사라진다니까. 가회를 몇 개 늘리던지 해야지. 이러다가 파산할 판이야. 여자친구한테 같이 부담하자고 그래. 어떻게 너 혼자 그 돈을 다 감당하냐? 게다가 여자친구네 부자라며. 어떻게 그러냐? 안 그래도 개차 얻어 타고 다니는 것도 쪽팔린데. 아,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지나. 데이트 비용 버느라 과외도 서너 개나 뛰고 여자친구한테 연락 올 때마다 밥 먹다가도 달려나가는 남편을 보니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랑은 떡볶이 값도 반띵을 하던 놈이 지 여자친구한테는 1,000원짜리 한 장 안 쓰게 하는 걸 보니 같은 여자로서 부럽고 화가 났어요. 그때서야 알게 되었네요. 제가 남편을 단순한 이성친구가 아닌 내 남자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마치 내 남자를 딴 여자한테 빼앗긴 사람처럼 셈을 냈던 거죠. 그래서 괜히 남편한테 짜증도 내고 연애한다고 친구도 버린 변절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저 역시 연애할 때 그랬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에서부터 몸이 안 좋아서 비실거리던 저는 퇴근길에 비틀대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여자친구 연락을 받고 달려나가던 남편과 마주치게 됐죠. 야, 너 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좋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남편 얼굴을 보니 야속한 마음이 앞서서는 말이 좋게 안 나왔어요. 뭔 상관이야. 남이야 아프든 말든. 괜히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척 하지 말고 잘난 네 여친한테나 가봐. 난 혼자 아프다가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그리곤 휙 돌아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솔직히 속으로 이 정도 말하면 남편이 데이트도 포기하고 나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인간이 그대로 가버리지 뭐예요. 그땐 정말 아픈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훌쩍이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공부하느라 바빴어?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근데 윤정이는 방에 있어요? 아까 전철역 앞에서 보니까 감기에 걸렸는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약 사왔는데 벌써 자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눈물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눈물을 닦고 자는 척 연기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옆에서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한참을 앉아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를 통해 남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인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죠. 평소 남편과 제 사이를 불안해하던 여자친구는 종종 남편한테 자기랑 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질문을 하곤 했는데 그날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야, 나랑 윤정 씨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야 당연히 윤정이지. 자기는 수영을 잘하지만 윤정이 물공포증이 있어서 수영은커녕 겁에 질려서 먼저 죽어버릴걸? 그 말에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곤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더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헤어졌단 사실에 그 길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이 멍청아, 그럴 땐 친구가 아니라 애인을 택한다고 했어야지.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 말고 친구를 먼저 살린다는데 좋아하겠냐? 여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땐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남자가 오직 나만을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딴 소리라다니? 너 정말 눈치가 있긴 한 거니?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 말고 선미를 먼저 구해도 아무렇지 않겠어? 생각지 못한 남편의 질문에 전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남편이 나를 먼저 구해주길 바랬거든요.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널 먼저 구하고 싶어. 내가 이 질문의 의도를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솔직했던 거야. 그래서 선미한테 차이려고 일부러 솔직하게 대답한 거였고, 너도 대답 못하는 걸 보니 나랑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친구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냥 오늘부터 사귀자. 17에 만나 26이 돼서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남매가 아닌 연인이 됐어요. 저희 엄마는 아들을 잃은 심정이라며 혹여 사귀다 헤어지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며 장난을 치셨어요. 얼마 뒤 남편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역시나 명문대 출신에 스펙까지 좋아서 그런가 대기업에 단번에 척 붙더라고요. 하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신입사원의 첫 회사 생활은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게 생소하고 하루하루가 실수연발이니까요. 그래서 사회 선배인 제가 많은 지도 편달을 해두었죠. 친구에서 연인이 되자 남편은 자기가 데이트 비용을 다 대려고 하더라고요. 이전 남편의 연애 때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걸 아는 저는 차라리 데이트 비용 통장을 만들자고 했어요. 똑같이 돈을 넣어두고 쓰면 서로에게 부담도 안 되고 좋지 않겠냐고요. 처음엔 싫다고 하던 남편은 첫 월급을 타자 통장에서 스치듯 사라지는 돈을 확인하곤 군말 없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3년 넘게 연애를 하는 사이 데이트 통장 외에도 통장이 더 생겼는데 바로 결혼 통장이었죠.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보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우리는 연애 1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혼 약속을 했거든요. 부모님들께 손 안 벌리고 우리 돈으로 결혼해서 10년 안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게 우리 부부의 야무진 꿈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쓸데없는 지출은 줄여나갔죠. 그리고 드디어 29이 되던 해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시댁에서 저희가 알아서 결혼 날짜를 잡으라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휴가를 받을 때 눈치가 덜 보이는 날로 골라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날짜를 잡고 일주일도 안 돼서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연락을 받고 남편과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고 그 일로 저는 어머님께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건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내 남편을 잡아먹은 거야. 어쩔 거냐? 이제 어쩔 거냐고. 어머님은 장례식장에서 저를 떠밀며 죽은 남편 살려내라고 소리치셨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막아서며 저 대신 어머님의 주먹에 맞았어요. 그 광경을 본 저희 엄마는 달려들어 한바탕 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극구 말리셨어요. 남편 잃은 충격에 누구한테라도 화를 내고 싶은 심정 아니겠냐며 이럴 땐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면서요. 결국 저와 부모님은 조문도 제대로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나자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지난번 일을 사과하시려고 오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은 해 결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원래 9세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은 미뤘으면 합니다. 생각 같아선 이 결혼 무르고 싶지만 애들이 죽고 못 산다니 어쩝니까? 그러니 제 뜻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은 거의 강제에 가까운 통보를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화가 잔뜩 났죠. 그냥 결혼식 미루자고 하면 될 일을 결혼 무르고 싶다는 소린 왜 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여간 네 시어머니 짤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결국 마음만 상한 채 저희 결혼식은 이듬해로 미뤄졌어요. 그런데 이듬해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자 이번엔 그간 아무 말 없던 아주버님이 느닷없이 결혼을 하겠다지 뭐예요. PC방에서 게임하다 만난 여잔데 첫눈에 반했다나요? 기가 막혀서. 그런데 더 웃긴 건 어머님이었어요. 그래, 원래 결혼은 윗사람부터 내림차순으로 하는 거다. 둘째 넌 네 형 먼저 보내고 내 후년쯤 식을 올리는 걸로 해라. 엄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우린 1년 기다렸다가 하는 건데 형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올해 같이 하든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한 해에 둘이나 식을 올려? 그랬다간 주위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 암튼 내 뜻은 안 바뀌니까 싫으면 니들 결혼 그만둬라. 나도 내 남편 잡아먹은 년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랑 윤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이러세요. 제발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 잡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여자한테 올려서 엄마한테 핏대 세우고 달려드는 것 좀 봐. 아주 니네 할머니 똑 닮았구나. 지긋지긋한 그 얼굴 떠올리기 싫으니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은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며 결혼을 미루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려야 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아주버님이 느닷없이 파혼을 당했지 뭐예요. 이유를 물어봐도 말하기 싫다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안 나왔어요.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30이 넘은 남자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혼내지는 못할 망정 이번에도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이게 다 집안에 못 들일 걸 들여서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다. 지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하기 전엔 이런 일은 없었다. 아, 내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요물을 며느리로 들이게 된 건지. 아주 곡을 하시며 제 욕을 하셨어요. 그러자 참다 못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나 하나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내 아내 될 사람한테까지 이러냐고요. 다 큰 어른이 돼선 섣불리 결혼하겠다 난리치다가 잘 안 되니까 문 걸어 잠그고 나몰라라 하는 형을 탓해야지. 왜 이 사람 탓을 하냐고요. 윤정이가 동네 북이에요? 엄마 기분에 따라 두들기는 북이냐고요. 저요, 지금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요. 제 결혼만큼은 더는 양보 못해요. 엄마가 뭐라든 우리 결혼할 거예요. 남편은 오기로라도 이번 해에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괜찮은 예식장도 다 찾고 결혼 준비를 하기엔 빠듯한 시점이라 사실상 결혼식을 올리는 건 무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히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만 좋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뿌린 축의금 회수를 못하니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결혼식을 강행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정식집 마당에 모여 혼인 서약서만 낭독하고 약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비용으로 모았던 돈은 나중에 집 살 때 보태기로 했고요. 신혼집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구해 꾸몄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은 필요한 것만 사고 결혼 전에 쓰던 걸 가져와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어차피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속 있는 결혼 생활을 하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하루하루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가는 기분으로 열심히 살아온 우리는 2년 뒤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손녀딸을 앞에 두고 태어나도 하필 지엄마를 닮은 딸이냐며 제가 심부를 못되게 써서 딸을 낳은 거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가 불같이 화를 냈죠. 안사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갓 태어난 소녀딸 앞에 두고 그게 할 소리냐고요. 어쩜 사람이 그럽니까? 같은 여자로서 출산한 며느리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구셔야죠. 그리고 심보를 고약하게 써서 딸을 낳았다는 말은 도저히 믿기질 않네요. 그랬다면 사부인은 아들이 아니라 딸을 10, 아니 20 이상은 낳아야 정상일 테니까요. 심보 고약한 거야 사부인만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수술 부위가 땡겨서 아파 죽겠는데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며 싸우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그만하고 다들 나가세요. 싸울 거면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요. 그제야 두 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차례로 병실을 나가셨어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필 뿐이었고요.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육아에 심신이 무너져버릴 것 같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고 나니 차라리 집에서 육아만 할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엄마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육아에 몸이 천근만근이었거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도 똑같이 육아와 살림을 나눠서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딸아이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제대로 못했지만 아이 돌잔치는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곳으로 장소를 정했어요. 다행히 별탈 없이 식이 진행됐고 돌잡이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잔치상에 흙을 뿌렸지 뭐예요. 아가, 넌 딴 거 말고 돈을 잡아라. 네 엄마 닮아서 못생겼으니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성형수술 해야 하니까 어서 돈, 노란색 돈 집으라고. 그 말에 친정엄마는 버럭 소리쳤어요.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나? 어떻게 어린 손녀딸한테 망발이에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나이값 좀 하세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란 겁니까? 하긴 내 손녀가 못생긴 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다 사부인 탓이지. 그러니 사부인이 손녀딸 성형수술비 내주면 되겠네요. 견원지간처럼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으르렁대는 두 어머니는 결국 손녀딸 돌잔치에서도 치열하게 싸워댔어요. 그 바람에 딸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돌잔치는 반강제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우거지상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바람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5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40이 넘은 아주버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무려 17살이나 어린 25살짜리 여자랑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세를 생각하면 여자는 젊을수록 좋다며 춤까지 추셨어요. 반면에 저는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저랑 띠동갑인 손윗 동서라니 생각만 해도 뒷목이 뻐근해지더라고요. 거기다 아주버님은 그 나이 먹도록 변변히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식을 할 때도 저희한테 손을 벌리더라고요. 당장 신혼집 구할 돈이 없다며 1억만 빌려달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혼났어요. 우리는 애까지 키우며 허리띠 졸라매고 살 때 욜로니 뭐니 떠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니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한마디 했죠. 아주버님, 그건 곤란해요. 아주버님이야 아직 애도 없으시지만 저희는 애 키우는 데에만 해도 돈 들어갈 일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했어요. 결혼은 부모 그늘을 떠나 독립을 하는 순간인데 그것마저 주위 도움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셨더라고요. 내 남편 잡아먹고 내 아들 결혼까지 파토냈냐니?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리가 언제 네 돈 달라드냐? 내 작은 아들 돈 좀 빌리자는데 네가 뭐라고 난리야? 어머니, 그게 어떻게 그이 돈이에요.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번 돈이죠. 그리고 형 결혼하는데 왜 동생이 돈을 내야 해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한 푼이라도 도와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이러시냐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그 돈 못 해드려요. 대기업 다니는 동생놈이 지형 결혼하는데 돈을 왜 못 해줘? 이 날이 때까지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자식 키운 값이다 치고 받아야겠으니까 넌 찍소리도 하지 마.
그러자 묵묵히 참고 있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한마디 했어요. 엄마, 저한테 돈 받아내려고 그동안 자식으로 키운 거였어요? 그럼 형한테 먼저 받으세요. 그동안 엄마가 저보다 형한테 더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요, 대학 다닐 때 학비도 제가 벌어 다녔어요. 그런데 형은 어땠어요? 매학기 등록금은 물론이고 호주로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도 저한텐 한 번도 안 해주신 거 형한테만 다 해주셨잖아요. 그럼 공들인 데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려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저 형한테 돈 못 줘요. 줄 돈도 없지만 있어도 절대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헛된 기대 마시고 가세요. 어머님은 착한 아들을 못된 며느리가 다 망쳐놨다며 악담을 퍼붓곤 돌아가셨어요. 결국 아주버님 신혼집 구할 돈은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2억 5천 대출을 받아서 장만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 내외는 신혼집 구하라고 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자기들은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로 살겠다며 세계 곳곳을 집처럼 살겠다고 하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싶었어요. 그렇게 떠난 아주버님 내외는 1년 뒤 가진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와 또다시 살 집을 마련해달라고 생떼를 썼고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자 결국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디지털 노마드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어떻게 해외를 유랑하며 돈을 벌어요. 애초에 부모 돈으로 호화 해외여행을 하려고 했던 것뿐인 거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건강히 돌아와 준 거에 감사하다며 따끔하게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잘 왔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지독하게 삐뚤어진 모정 같더군요. 그해 여름 우리 부부는 청약에 당첨돼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그 후 반년 뒤 우리는 드디어 34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아파트 웰컴데이를 맞아 우리 가족과 친정 부모님은 신축 아파트로 향했고 내 집 마련에 감동이 밀려오기도 전에 또다시 흙탕물 싸움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파트까지 쫓아온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는 마치 자기들 집 보듯 온 집안을 돌며 감탄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에 식탁 놓고 저기엔 앤틱 그릇장 놓으면 딱이겠다. 자연광에 조명까지 떨어져서 사진빨 장난 아니겠는데? 어머, 저 방은 우리 애기 방으로 하면 딱이겠네? 여기다 침대 놓고 천장에 모빌 달면 되겠다. 그치? 어린 손이 형님은 만삭의 몸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며 떠들어댔고 아주버님은 그 옆을 따라다니며 맞장구를 치기 바빴어요.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은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집터가 좋은 게 우리 집 장손이 살기엔 딱이겠구나. 그러자 손이 형님이 저한테 찰싹 달라붙으며 그러는 거예요. 동서, 이 집 양보해줘서 고마워. 대신 우리가 여기서 이쁘게 살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양보하다니요. 누가 그래요? 저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요. 우리가 이 집을 마련하느라 10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소리래요? 절대 안 돼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예, 넌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심보가 그 모양이냐? 우리 큰애가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참인데 고작 딸밖에 못 낳은 네가 집 정도는 양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나이 살 먹은 애가 어쩌면 그렇게 아량이 없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잔소리 말고 니들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이 집은 큰애한테 넘겨라. 어차피 나 죽으면 내 집은 니네가 가지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되도 않는 소리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놈의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내 딸이랑 사위가 뼈 빠지게 벌어서 장만한 집을 부모 등골 빼먹고 사는 덜 떨어진 형한테 주라니. 어디서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애미가 돼선 이 좋은 날 고작 그딴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정신 빠져도 단단히 빠졌네.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쪽 사는 집 팔아도 나올 것도 없어. 이미 큰아들 신혼집 마련해준다고 담보대출로 다 빼먹어놓고 뭐가 남았다고 집 준다 생색을 내? 껍데기밖에 없는 집을. 쉰소리 말고 저것들 데리고 이 집에서 썩 나가. 안 나가고 뭐해? 엄마가 시어머니 등을 떠밀자 아주버님이 달려들어 저희 엄마 손을 쳤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바닥에 굴렀죠. 엄마가 허리를 잡고 나 죽는다고 소리치자 제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 죽는다고 울먹였어요. 그러자 참고 있던 남편이 폭발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해? 사과 안 하면 형 고소할 거야. 그리고 엄마도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형이 이 나이 먹도록 왜 이렇게 병신처럼 사는 줄 알아요? 다 엄마가 혼낼 때 안 혼내고 싸고 들기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부모 집 담보 잡혀놓고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동생 집까지 뺏어서 살 생각을 하는 놈이 어디 인간이에요? 그따위 인간이 자식 낳아 제대로 교육은 시키고 살겠냐고요. 둘 다 창피한 줄이나 아세요. 저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런데 더는 안 되겠네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연 끊고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고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남편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던 그때 손이 동서가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가랑의 사이로 양수가 흐르는 게 출산이 임박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바람에 다들 싸우다 말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분만실에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산모와 함께 분만실에 들어갔던 아주버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어요. 그리곤 미친 사람처럼 웅얼거렸죠. 애 눈이 파란 눈이야. 처음엔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애 눈이 잘못됐다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손이 올케가 파란 눈에 혼혈아를 낳았더라고요. 세계 여행 중에 아주버님 몰래 딴 남자랑 관계를 가진 거였죠. 집안에 장손이 태어난다고 좋아하던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아주버님은 얼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 뒤 결국 아주버님은 나이 어린 부인과 이혼을 하고 어머님과 함께 본가에서 살고 있어요. 은행 대출금 이자 때문에 매달 돈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집 문제가 있은 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할 자식한테 직접 고기를 잡아 안기기만 했던 어머님은 환갑을 한참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큰아들한테 줄 고기를 잡느라 식당 일을 다니세요. 그게 당신과 아들 인생을 망치는 일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 새 아파트로 이사한 우리 가족은 생애 첫 내 집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구 배치를 바꿔가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죠. 내 손으로 힘들게 장만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